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이랑 답변 예시들을 가지고요. 단순히 정답 맞히기 이런 걸 넘어서서 클라우드 인프라나 코드형 인프라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어떤 핵심 원리 또 실제 현장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 기술 이면에 숨어있는 왜 이걸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질문들 보니까 정말 실제 현업에서 부딪히는 그런 고민들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술 지식 테스트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걸 묻고 있죠. 그 배경하고 이유를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바로 그냥 핵심인데요. 3계층 아키텍처, 보통 웹, 앱,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누는 구조에서요. 퍼블릭 서브넷에만 곧 있어야 하는 리소스는 뭐고, 이걸 만약에 실수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면 왜 재앙이라고까지 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리소스는 딱 두 가지예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보통 ALB라고 하죠. 그거랑 NAT 게이트웨이. 일단 퍼블릭 서브넷이라는 게 인터넷 게이트웨이 IGW랑 바로 연결돼서 외부 인터넷하고 통신하는 창구잖아요. 먼저 ALB, 그러니까 사용자 요청 받아서 내부 서버로 이렇게 나눠주는 로드 밸런서부터 생각해보죠. 그렇죠. 외부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인터넷에 열려있는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야겠네요.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보안 그룹 포트 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럼 NAT 게이트웨이는요? 그건 보통 내부 서버가 바깥으로 인터넷으로 나갈 때 쓰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퍼블릭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네, NAT 게이트웨이 역할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앱 서버나 DB 서버가 외부 인터넷에 접속해야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OS 업데이트 하려고 패치 서버에 붙은다거나 아니면 외부 서비스 API를 호출해야 한다거나 할 때요. NAT 게이트웨이가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야만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프라이빗에 뒀다 그러면 이제 내부 서버들은 인터넷으로 나갈 방법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 못 받아서 보안 문제 생기거나 외부 API 호출 실패해서 기능이 아예 동작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터지겠군요. 이게 바로 그 재앙 수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스템 전체 안정성, 보안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커질 수 있어요. 그 자료에 나온 개인 경험담처럼 NAT 게이트웨이 위치 하나 딱 잘못 떠가지고 빌드가 막 하루 종일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놓치면 아무리 그 위에 복잡하고 멋진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도 기반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브넷에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이름표, 태깅을 잘 붙여놓거나 아니면 테라폼 같은 IAC 도구 쓸 때 변수로 네트워크 설정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코드형 인프라, IAC 얘기네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게 편하긴 한데 실수가 코드에 그대로 남아서 배포할 때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한 본인만의 안전장치는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맞아요. IAC가 강력한 만큼 위험도 커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다층적인 방어 전력이 꼭 필요해요.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막을 순 없고 여러 겹으로 안전망을 쳐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은 역시 코드 리뷰랑 병합 요청 프로세스예요. 모든 인프라 변경은 깃 브랜치 따서 작업하고 동료가 검토하는 풀 리퀘스트, PR이나 MR 이걸 통과해야만 실제 반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리뷰어는 뭘 좀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그냥 코드 스토어에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제일 중요한 건 테라폼 플랜 같은 명령으로 실행했을 때 실제 어떤 리소스가 만들어지고 바뀌고 특히 삭제되는지 이걸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디스트로이, 즉 삭제 명령이 있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리소스 개수가 너무 많거나 하진 않은지 이런 걸 정말 주의 깊게 봐야죠. 일단 사람 눈으로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동화된 정적 분석이나 테스트가 두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CI/CD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코드 변경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빌드 배포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TF-Lint나 테라폼 밸리데이트 같은 툴을 심어서 코드 민법 보류나 아니면 보안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 어기는 거, 예를 들면 퍼블릭 S3 버킷 만들려고 한다거나 하는 걸 자동으로 착 잡아내는 거죠. 더 나아가면 테라테스트 같은 도구 쓰면 실제 운영 환경이랑 비슷한 테스트 환경의 인프라를 찍어보고 기능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요. 아, 사람의 검토랑 자동화된 검증, 이걸 같이 쓰는 거군요.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플랜 결과에 대한 승인 워크플로우, 이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CI/CD 파이프라인이 테라폼 플랜 돌려서 나온 결과 있잖아요. 그걸 슬랙 같은 메신저로 보내주고 책임자가 이거 변경 내용 괜찮네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승인 버튼 같은 걸 눌러야만 실제 인프라 변경, 즉 테라폼 어플라이가 실행되게 막는 거죠. 특히 리소스 삭제라든지 대규모 변경처럼 좀 위험해 보이는 작업이 감지되면 이 승인 단계를 필수로 거치게 하는 게 좋고요. 실수로 그냥 어플라이 눌러버리는 거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떡 상태 관리랑 잠금 기능 활용하는 것도 필수예요. 테라폼이 현재 인프라 상태를 기록하는 상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개인 컴퓨터에 두는 게 아니라 S3 같은 공유 원격 저장소에 두고 다이나모DB 같은 걸로 잠금 메커니즘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인프라 바꾸려다가 상태 파일 꼬여서 엉망되는 거,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상태 파일 자체도 버전 관리가 되게 해서 문제 생기면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사고는 날 수 있으니까 롤백 계획이랑 재해복구 준비, 이것도 필요해요. 중요한 변경하기 전에는 관련 DB나 스토리지 볼륨 스냅샷 떠놓고 문제 터졌을 때 수동으로라도 복구할 수 있는 절차, 럼북 같은 걸 미리 문서로 만들어두는 거죠. 가능하다면 재해복구 DR 환경에 똑같은 IAC 코드로 인프라 복제해보는 그런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면 좋고요. 와, 진짜 여러 겹의 안전망이네요. 이게 결국 편리함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랑 철저한 대비가 따라야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신중함이랑 자동화된 도구의 정확성, 이걸 잘 조합하는 게 핵심이군요. 자, 이번에는 서버리스 기술, 특히 AWS 람다 같은 FAAS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서버리스 장점은 워낙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질문은 반대로 서버리스 도입할 때 감수해야 할 치명적인 단점이나 기술적인 제약은 뭘까요? 이걸 묻고 있어요. 장점만 보고 덥석 물면 안 된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일리고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백 밀리초에서 길게는 몇 초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사용자 응답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이 지연이 꽤 거스릴 수 있죠. 그거 항상 깨어있게 하는 옵션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provisioned concurrency 이런 거요? 네, 그런 기능으로 콜드 스타트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건 계속해서 일정 수의 함수를 그냥 대기시켜 놓는 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서버리스의 그 핵심 장점 중 하나인 쓴 만큼만 낸다는 원칙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죠. 또 다른 제약으로는 관찰성 확보가 좀 어렵다는 점이에요. 각 함수 실행이 되게 짧고 독립된 환경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함수를 거쳐서 처리되는 복잡한 요청의 전체 흐름을 추적하거나 로그를 한데 모아서 분석하는 게 기존 방식보다 좀 까다로워요. AWS 엑스레이 같은 분산 추적 도구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결국 추가 비용 들고 또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죠. 디버깅이나 성능 분석 같은 게 좀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리고 서버리스 함수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죠. 상태 없음, stateless. 이것도 고려해야 돼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전 요청에서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세션 관리라든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작업? 예를 들면 장바구니 같은 거요? 이런 거 구현하기가 복잡해져요. 결국 상태 저장을 위해서 다이나모DB 같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엘라스틱캐시 같은 캐시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고 이게 또 아키텍처 복잡도를 높일 수 있고요. 비용 면에서는 그런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있어요. 호출 횟수랑 실행 시간 기준으로 돈을 내는 건 트래픽이 좀 안정적일 때는 예측하기 좋은데 갑자기 트래픽이 확 몰리거나 되게 불규칙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계속해서 꾸준히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오히려 그냥 고정된 EC2 인스턴스 같은 자원을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무시 못하는 게 벤더 종속성 문제예요. AWS 람다를 예로 들면 람다를 실행시키는 그 트리거들이 있잖아요. API 게이트웨이나 S3 이벤트 같은 거,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하는 IAM 역할 같은 것들이 다 AWS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엮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서버리스 환경을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그 자료에 나온 개인 프로젝트 경험처럼 그냥 람다 편리함만 오고 시작했다가 콜드 스타트나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네?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어요. 결국 서버리스 도입을 생각한다면 뭐 확장성이나 관리 편의성 같은 매력적인 장점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나 비용 구조도 같이 균형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테라폼 모듈에 count equal 0 이걸 설정했는데 이상하게 리소스가 삭제가 안 됐어요. 이게 가능한 지옥 같은 시나리오는 뭔가요? 와, 지옥 같다는 표현까지 쓴 거 보면 이거 진짜 개발자 괴롭히는 상황인가 본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테라폼의 그 count라는 메타 인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count 0, 이게 이미 만들어진 리소스 지워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코드 블록에 해당하는 리소스는 이제부터 만들지도 말고 관리하지도 않겠어. 즉, 무시할 거야.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무시한다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지옥 같은 시나리오는 보통 이렇게 전개되죠. 1. 처음에 count는 1. 이걸로 EC2 인스턴스 같은 리소스를 잘 만들었어요. 테라폼 선택 파일에도 이 리소스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고요. 2. 그런데 나중에 코드 바꾸다가 실수로 혹은 뭐 어떤 조건 때문에 count는 var.createinstance.1.0 이런 로직이 들어갔는데 변수값이 false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count가 0이 딱 된 거예요. 3. 이 상태로 테라폼 어플라이를 딱 실행하면 테라폼은 이제 코드상에 이 리소스 정의하는 부분이 없네? 그럼 이 리소스는 내 관리 대상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요. 기존에 만들어진 리소스를 삭제하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4. 결과는 AWS 콘솔에 가보면 EC2 인스턴스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테라폼 상태 파일에는 관련 정보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테라폼 코드에는 이 리소스를 가리키는 정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테라폼 명령어로 이 리소스를 바꾸거나 지울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관리에서 벗어난 유령 리소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하네요. 코드는 없어졌는데 실체는 남아있고 관리도 안 된다니. 그럼 이런 유령 리소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확실한 건 테라폼 스테이트 arm 리소스 주소 이 명령어로 테라폼의 상태 관리 목록에서 해당 리소스 정보를 강제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AWS 콘솔이나 CLI로 직접 들어가서 실제 리소스를 지우는 거예요. 좀 번거롭죠. 다른 방법으로는 리소스 블럭에 라이프 사이클, create before destroy 이런 라이프 사이클 설정을 쓰는 건데 이건 리소스를 교체하는 시나리오에 더 맞는 거고 count랑 같이 쓸 때 좀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실무에서는 리소스 생성 여부를 count보다는 그냥 모듈 자체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변수, enabled equal true false 같은 걸로 관리하고 정말 삭제가 필요할 때는 terraform destroy target equal 리소스 주소 이렇게 명령어로 특정 리소스만 딱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삭제하는 방식을 더 권장하긴 해요. 아, count equal 0의 의미를 잘못 알면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군요. 코드랑 실제 인프라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실수로 테라폼 디스트로이 명령을 실행해서 운영 프로덕션 환경의 VPC 전체를 날려버렸다.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당신의 다음 행동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패닉에 빠지면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대응 절차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1. 상황 파악, 데미지 어세스먼트.
제일 먼저 테라폼 실행 로그랑 AWS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감사 로그를 막 뒤져서 정확히 어떤 리소스들이 삭제됐는지 피해 범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해요. VPC만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IGW, 넷 게이트웨이, 보안 그룹, 네트워크의 뼈대가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긴급 복구, 이머전시 리커버리. 그나마 다행인 건 IAC, 즉 테라폼으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가장 빠른 복구 방법은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의 코드를 써서 바로 테라폼 어플라이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삭제된 네트워크 환경이랑 똑같은 구성을 최대한 빨리 다시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RDS DB 인스턴스나 EFS 파일 시스템처럼 상태를 저장하는 서비스들은 별도로 미리 만들어둔 스냅샷이나 백업해서 데이터로 복원해야 하고요. 네트워크 ACL이나 보안그룹 규칙 같은 세세한 설정들도 버전 관리된 코드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아,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했기 때문에 복구의 실마리도 결국 코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복구하는 동안 서비스는 계속 멈춰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추가 손실 방지랑 서비스 연속성 확보 조치가 동시에 필요해요.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만약 미리 준비해둔 재해복구, DR 리전이나 다른 대체 환경이 있다면 즉시 프로덕션 트래픽을 그쪽으로 넘겨야 해요. AWS Route 53 같은 DNS 서비스 써서 트래픽 경로를 바꾸고 사용자들이 일단 대체 환경으로 접속해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조치하는 거죠. 만약 DR 환경이 없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지겠죠? 일단 서비스를 다시 살리는 게 급선무군요. 그럼 복구가 다 끝나고 서비스가 정상화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사후 분석이랑 재발 방지, 포스트모템 앤 프리벤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죠. 예를 들면 삭제된 VPC처럼 아주 중요한 핵심 리소스에 테라폼 코드에는 라이프 사이클 프리벤트 디스트로이 이런 설정을 추가해서 아예 테라폼 디스트로이 명령으로 삭제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게 좋아요. CI/CD 파이프라인에서 테라폼 플랜 결과에 디스트로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을 멈추게 하거나 반드시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치도록 워크플로우를 강화해야 하고요. 팀 내 운영 절차, 런북에도 이런 핵심 인프라 복구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평소에 백업이나 스냅샷 전략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훈련하는 문화, 이런 게 필요해요. 기술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랑 문화 개선까지 쫙 이어져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게 면접 상황이라면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학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걸 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IAC 안전장치나 DR 전략, AWS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의 운영 우수성 원칙 같은 걸 더 깊이 공부하고 적용해서 앞으로 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거죠. 와, 이 답변 하나에 기술적인 복구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성장하려는 마인드셋까지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이 시나리오는 IAH의 그 강력한 힘에는 그만큼의 아주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백업이랑 DR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이라는 창을 통해서요,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코드형 인프라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다양한 안전장치들,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장단점과 트레이드오프, 마지막으로 정말 아찔한 재난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단순히 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되짚어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IAC 같은 도구 덕분에 인프라를 정말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동시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걸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양면성이죠. 기술적인 안정장치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여러 기술적인 안정장치들, 이걸 넘어서서 개발과 운영의 속도와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 조직의 문화와 프로세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건 뭐 기술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